강의를 하다가 호흡이 가빠지면 좀 끌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외국대학교는 처음이에요.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로 1, 2학년입니까? 학생들 아닙니까? 1, 2학년 맞습니까? 네. 통일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초중고 하면서 제도교육 속에서 완전히 이쪽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 극복한 이런 영역을 배워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8월에 지금부터 딱 21년 됐죠.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 구축을 하고 평화를 좀 부여해보자 라는 그런 약속을 2000년 8월에 하고 개성공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휴전선 넘어 개성시 약 2천만 평을 북측은 내놨는데요. 그 개성공단 전체 관리 운영의 책임기관이 통일부 산하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입니다. 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에 들어가게 되면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이 주제예요. 세부적으로는 개성공단과 한반도 평화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큰 그림 속에서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학자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한국 정치, 그 속에서도 북한 통일 문제, 북측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병원에서 학생들을 교수님들과 똑같이 가르치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남북관계국장 그리고 비서관을 해서 됐습니다. 주 업무는 남북관계, 한반도의 분단의 질서, 이 전쟁적 상황의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 것이냐,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이 제 주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의 질서를 극복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한미 협상을 많이 해야 될까요? 부자입니다. 한미 협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들 다 태어났을 때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왜 분단되었죠? 라고 물으면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해요. 왜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분단이라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분단이라는 게 뭔가 자꾸 올가매는 것 같은데, 분단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국민 불행의 구조적 환경, 근원이라는데 내 개인, 우리 가족, 이 전체 공동체 5천만 국민들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질곡으로 이끌어가는 게 분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단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분단 체제라 그러죠.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것은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분단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분단 체제라고 합니다. 이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다.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분단 교육을 했죠. 당연하죠. 분단 체제니까. 분단의 체제적 특성,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분단 교육을 하죠.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는 못 가져갔습니다. 남과 북의 화해, 협력, 나눔, 배려, 관용,
포용 이런 단어 말고 미움, 정오, 적대, 반목, 질시, 폭력, 전쟁의 단어를 일반화하죠. 늘 그렇게 우리는 마주했어요. 밥상머리에서, 언론 보도가, TV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게 바로 분단 체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해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그래, 조금의 다름에 대해서, 그 다름이네, 차이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굳이 그 다름을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굳이 가둬야 될까요? 사실 아니죠. 행복한 평안 웅신통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방송이네요. 여러분, 너무 신통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무슨 소리 역설을 썼습니까?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좀 네거티브합니다. 굳이 뭐 통일해야 되나? 저게 뭔데? 내 삶과 어떤 상황은 아무 관련 없잖아요, 사실은. 차라리 저 통일보다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분단체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통일교육의 부재라고 했죠. 통일교육 부재가 나온 당연한 결과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툭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들어본 적 있나요? 가보기 어떻게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십니까? 1%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통일교육의 부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32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고유 명사로서 진짜 잘 만들어둔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 들으면은 보니까 어떻게 됩니다. 아, 저런 거였구나. 야, 저거 진짜 쉽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혹, 여러분,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죠. 남과 북은 말입니다. 이미 21년 전에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입니다. 6.15 공동선언 들어보셨죠?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장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근데 그 통일 방안 합의한 게 뭐냐? 퉁쳐서 이야기하면 북측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 방안을 합의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모를까요? 통일 교육의 부재. 왜 안 가르칠까요? 분단체제니까. 매일같이 욕하게 하잖아요. 비난하게 하잖아요. 정화하게 하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루즈들, 찌질이들, 웃기는 새끼들. 그렇게 대상화시켰죠. 북을. 그래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머릿속에서 통일 문제를 원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단체제가 과연 뭘까요? 왜 이런 비정상성을 계속 강요했을까요? 국민은 국가의 목적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목적이죠. 국민의 행복이 국가와 정치의 근본 목적이에요. 국민의 행복, 절대 가치예요. 민주주의, 주권재민. 국민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다면 여하간에 국가는
국민에게 진실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거짓을 가르치면 윤리와 도덕이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본문이죠. 근데 분단체제는 이 영역만은 불필요한 진실들을 많이 감추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개성공단 사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북한 독일문제 증언을 가져왔죠. 75년 분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1시간 반, 2시간 안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폭력이죠. 이 영역은 수학 공식처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영역이 아닙니다.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냥 이 시간 저런 영역이 있었구나. 왜 몰랐을까? 나만 모르게 다 모르는데 나도 내 친구도 내 부모님들도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다 똑같이 모르는 영역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두려운 영역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는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통일 평화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분단이 내가 몰랐지만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기 때문에 그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쭉 여기까지 볼 건데요. 개성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4년간 그곳에서는 남과 북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시 분단은 뭔지, 통일은 뭔지,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영역들 잠시 소개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성인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죠. 모든 인간의 행위는 뭡니다? 인식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식의 지평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교육부지.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단 교육을 했다. 적대 정오, 멸시, 찌질이 루즈들만 인식하겠다.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그냥 강의 무대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죠. 북한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은 한단의 명령사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북한은 어떤 것 같아. 어떻한 것 같아. 그 명령사에 가장 적실성 단어 하나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38분의 선생님들이 쓰신 북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것 같아. 딴세상인 것 같아.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 떼적인 것 같아. 부정의, 어려움, 떼쓰는 불안한, 비협조적인, 변덕스러운 북한인 것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적대적 분단체제가 우리들에게 늘 이미지화했던.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슷할 거예요, 사실. 이 범주를 잘 안 벗어나죠. 분단체제가 우리한테 늘 가졌다. 이렇게 이미지화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생활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상식이잖아요. 우리끼리 상식이잖아요. 진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실. 상식과 진실은 똑같겠죠, 뭐.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상식과 실질적 사실 사이에, 진실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면 어마어마한 곤란입니다. 사실은 분단체제는 적지 않은 이 간격을 진실과 상식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분단체제가 유지되어 왔던 일인데요. 또 한 가지 질문 던져봅니다. 똑같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50% 불안하다. 비슷하시잖아요. 통일? 굳이 해야 되나? 맞잖아요. 어떻게 70년 이상을 떨어져 살았는데 굳이 왜 합쳐야 돼? 지금도 괜찮아. 얼마나 많은 다른 데 있을 텐데. 말도 안 되잖아. 그냥 얘들 살게 해줘.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하시나요? 통일의 실체적 개념, 우리 눈앞에 마주하게 될 통일의 상황은 뭔지 아세요? 평화, 공정, 평화, 번영.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입니다. 근데 아니 평화는 평화고 통일은 통일이잖아요. 다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통일 교육의 구제 속에서 통일 개념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왜곡입니다. 평화. 결국 평화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오래된 전쟁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땅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71년간의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땅.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파키스탄, 인도의 분쟁이 아니고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아니고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은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이죠. 중국은 예외로 칩시다. 미, 북이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입니다. 이 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휴전협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전포고하지 않고 바로 군사적으로 공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휴전 중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매우 불안정한 체제가 바로 휴전협정 체제가 이 전쟁 상황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내 가족, 이 공동체 5천만 내지는 남과 북의 8천만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쟁적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 라는 국제법적 법리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웃기지만 그 전쟁은 영한간에 결코 안 돼. 우리가 결정해야 돼. 평화를 지켜야 될 조치는 우리가 가야죠. 그런데 분단체제는 국제법적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중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통일교육 구제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분단과 통일을 잠시만 개념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도교육 속에서는 이거 배우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개념 정도로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문제의식. 이 분단의 본질이 뭔지.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 외세라고 좀 적었습니다. 여기 2차 세계대전에 두 전범 국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두 전범 국가. 독일과 일본, 일제가 두 전범 국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습회의를 마치고 밥을 먹기 직전이라고 찍은 사진입니다. 분단의 기원, 분단의 본질, 외세라는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전범 국가였던 독일을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독일을 동독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 가면 전범 국가였던 일본을 분할시켰어야 되죠. 왜 일본이 아닌 우리가 분단되어짐을 당했을까요?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 있나요? 전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발상 자체를 못 가지게 됐어요. 그냥 묻혀있죠. 분단이 5천만 전체의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는데 그 분단으로부터 전쟁의 상황까지 어마어마한 이민족의 참혹했던 비극의 역사가 있는데 그 분단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어떻게 성립이 되었으며 이 분단 체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도 될까요?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얄타회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얄타회담.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휴양도시 얄타에서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이 모여가지고 다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이 독일을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버리기 위해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45년 2월 얄타의 결정입니다. 45년 2월 얄타에서의 독일 분할 결정은 독일에게도 분단을 강요했지만 일본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일본이 분화되겠구나. 그 공포 속에서 이 일제는 전쟁 중에 있었던 미국 메가더를 찾아가고 아이젠하워를 찾아가죠. 전쟁 중에 있었던 스탈린을 찾아가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저들은 자신들의 분단을 막아내고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당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분단을 기획한 거예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던 나라들, 즉 똑같은 약소국가들이 총 몇 개 국가 있는가? 78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분단되는 걸 당했습니다. 다 분단되지 않았어요. 단 한 나라도 우리만 분단대전을 당했어요. 그 말은 국제정책 패권에 그들이 부유를 해서 이 땅을 가르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분단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분단을 기획했을까요? 배운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지금도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공론하지 않죠. 일본 35년 식민지배 주구였던 그들은 그들의 분단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작을 했고 정보전을 하고 이소의 패권을 오덕이고 한반도 분단을 기획했죠. 거기에 부안에 등해서 국정적 패권이 있어 이소는 분단에 동원해줬죠.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온전히 가르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면 분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분단을 남북의 분단이기 때문에 남북의 문제로 보려고 해요. 아니죠. 이게 1940년 분단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입니다. 비관간이 큰 틀에서 그 일본이 물러간 자리에 이 땅에서 직접 그 분단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세력은 누굽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나섰던 분단을 만들었던 사람들.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에 충성했던 일제의 주부들, 소위 말하는 정치학적 용어로 민족의 반역자, 일왕에게 충성했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해버렸던 과정, 백번 김구를 죽이고 몽양을 죽이고 수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을 오히려 역청산하면서 그들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던 물적 토대의 결과가 분단 수립의 결과입니다.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일까요? 현재 진행일까요? 일정 부분 현재 진행의 속도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 분단의 질서를 그렇게 막아내고 됐던 독립운동 세력들 대부분 죽임을 당했죠. 그 피부의 역사가 첫 단추를 잘못했던 그 피부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영역은 다 묻혔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 시기의 역사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백범 선생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이 백범 선생께서 48년 4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을 38선은 일각이라도 장소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었고 잠시만 위도 없다. 대중의 기회가 가정의 이상, 동족의 상장까지 되는 것이다.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제정책 패권에 의해서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분단시키려고 할 때 그 분단에 온몸으로 저항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분단을 수립해야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분단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들어본 바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간혹 30년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간혹 들어는 봤어요. 해방된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하나의 단일한 5천년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들이 왜 외세에서 갈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이 독립운동 세력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갔는지, 일제히 주부들에게 어떻게 총을 맞았는지 다 블랭크로 파묻혀 있죠. 알아야 될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분단에 저항했기 때문에 백범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서북청년단 안두희, 육군 고병소위 안두희, 그 안두희에게 백범 암살을 지시했던 김창룡, 일제히 주부, 그 김창룡에게 백범 암살을 같이 모였던 누구죠? CIC, 미군 방첩부대입니다. 백범을 암살했던 안두희는 말입니다. 육군 포병 소위였어요. 6개월 만에 이계급 특전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상 자체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백범을 암살했던 육군 포병 소위가 6개월 만에 이계급 특전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엇이 더 무서운 건가요? 무지, 인식의 부재,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요.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인식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죠. 왜? 지금의 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발디꽃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공동체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왜곡되기 때문에. 통일운동하고 독립운동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분단 정치사를 전공한 이 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통안의 한 문장이 바로 이 통일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Who governs? 정치 권력이론. 누가 통치하고 있어? 권력이론 분석을 해보면 분단 권력의 99.9%는 대부분 일제히 주부들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왕에게 충성했던 민족의 반역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35년간입니다.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드골. 딱 3년도 안 되는 그 비시즌, 그 시기에 독일에 충성했던 정치인들, 행정, 언론 기자들, 지식인들 어땠습니까? 싸그리 정리했죠. 왜? 다시는 민족의 반역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확실한 규범적 가치를 천명하겠다 해서 다 벗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휘정부 10배 넘는 35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단 권력을 일제히 기득권 체제의 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죠.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단. 35년 식민지배의 그 일제 식민의 주구도가 있었던 그들. 그 당시 45년 이 땅의 분단을 만들므로써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던 그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국제정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내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정치는 가치 교육이 있잖아요. 질서가 있죠. 제도가 있죠. 자유인, 정의인, 진리인, 평안인 이런 가치가 있어요. 국제정치에는 그런 가치는 없습니다. 국제정치를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국의 국익. 자국의 국익. 내셔널 인트리스트. 자국의 국익이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자국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면 전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식민지도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한반도 분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는. 지금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이 지긋지긋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종전선언을 하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2018년 안에. 왜 안 되죠? 남북이 합의했는데 왜 실천이 안 될까요? 미국에 반대되는. 왜 미국은 반대하죠? 미국의 국익은 한반도의 전쟁적 상황 분단 체제 유지가 총체적인 국가적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익이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온전히 제대로 상황 파악이 됩니다. 자국의 국익, 국민의 행복이 절대 가치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멸사공공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것이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절대 권리죠. 그런데 분단지에서는 그것을 매우 불편하게 하죠. 많은 부분 독자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가 있죠. 최초의 이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들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1세기 2021년 현재의 한반도의 분단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 분단의 질서는, 분단체제는 그것을 할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분단체제는 유지되기 힘들죠. 그 본질을 보자면, 왜? 분단이 국민 불행에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분단도 또 평화가 내 행복의 근본 조건이기 때문에 꼭 인식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분단은 땅만 갑니다. 사람도 가르고, 가족도 가르고, 공동체도 가르고,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 가족의 입장에서 말인데요. 가족의 입장에서 분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70년 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가지고 밥 한 끼 나누는 것, 저녁 한 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평화, 이것이 통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70년간 헤어져 사는 가족이 다시 만나서 밥 한 끼도 못 나누는 이 말도 안 되는 몰 가치, 몰 윤리, 비도덕, 이 비정상이 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70년 분단체제 속에서 이 분단은 당연한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하고 또렷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당연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아직도 우리가 초중고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민족의 사관이 아니고 민족 사관이 아니고 일제 30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던 식민사관은 지금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따로 배워본 적이 없죠. 무엇이 식민사관이고 무엇이 민족사관일까? 구분 자체를 못합니다. 왜? 일반적인 식민사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배우죠. 살수대첩. 살수대첩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북측에 평안도 있는 청천강의 전투로 우리 배우죠. 우리 지금 가르칩니다. 중국과 북한은 을지문덕 고구려의 장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이 요동반도, 요서지방 이 지역에서의 살수에 있었던 전쟁을 가르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후자가 진실이에요. 요동반도 요서에 살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천강 전투는 뭐예요? 일제가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동북 삼성적 만주 지역의 고구려의 모든 역사들을
반도에다 묶어버리기 위해서 유역사를 왜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도 그걸 가르쳐요. 참혹한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는 말입니다. 학교교육에서 분단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동원됐던 엄청난 거짓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없었던 분단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거짓을 동원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폭력을 동원하면 됩니다. 분단 수립의 과정에서 동원됐던 가장 큰 거짓말 하나가 있습니다. 모스크바 3.3 회의의 왜곡이죠. 모스크바 3.3 회의 1940년 10월 모스크바 3.3 회의에서는 말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주장해요. 소련은 당시에 아니 전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 이런 8개 국가들 놔두고 그냥 알아서 놔두면 나라를 만들겠지 뭐 굳이 신탁 통치하냐. 신탁을 반대합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장기적인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모스크바 3.3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렬됐거든요.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서울에서 호의 신문이 뿌려질 때는 당시의 조선일보, 당시의 동아일보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미국이 반대했다라는 역선전의 호의 신문을 뿌립니다. 이것을 둘러싼 찬탁 반탁 논쟁이 이념 갈등을 촉발하게 되고 분단의 질서를 쭉 내달리게 되는 하나의 분수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 공작이 가능했을까요? 여하간의 정보 공작이 성공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30년 식민지배는 이 조선 땅에서 일본은 우리 할아버지들 안 가르쳤어요. 교육 자체를 거의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전체 우리 국민 중에 19%만이 글자를 읽을 수 있었어요. 81%는 글자 자체를 몰랐어요. 아주 무지능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정보 공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거짓들을 동원해서 결국 국민들 다 속이고 산탁반탁 갈라놓고 일제히 주부들이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하게 되는 물적 환경을 만들어버렸죠.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서 분단은 나아가겠죠. 이 많은 역사 왜곡들, 거짓들, 분단의 질서 속에서 늘 통용되는 불편한 이야기죠. 생각도, 세계관도, 분단의 기정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해외 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섬나라적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원래 대륙국가잖아요. 대륙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유라시아, 아시아의 태평양의 관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70여 년 분단 체제를 살다 보니까 섬나라적 세계관을 갖게 되었어요. 분단이 만드는 비정상적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졌던 송기정 센터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딱 80년 전이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에 말입니다. 송기정 선생님은 이 부산역에서 동대구, 서울, 평양역, 신의주, 중국 건너가서 단동, 하얼빈역,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서 저 모스크바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가셨어요. 쉽지로. 그랬잖아. 분단은 그 대륙의 이 사람들, 대륙의 세계관을 섬나라 세계관을 묶어버렸죠. 이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분단의 비정상승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참, 이 부산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과 이미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어떤 합의를 했는지 아세요? 2007년 14선언입니다. 2007년 10월 4일 기준으로 2008년 8월 북경올림픽에 남측의 응원단을 서울역에서 우리 기차에 실어가지고 평양까지 가겠다. 평양에서
북측에 응원단 실어가지고 남북 공동 응원단을 우리 기차로 평양 신의주 단독 넘어가고 그 기차로 중국 북경까지 가서 남북 공동 응원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왜? 이미 철도는 당시에 경의선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그 모든 합의들을 부정을 했죠. 남북이 연결된다는 얘기는 부산역은 어떤 곳입니까? 유라시아 철도의 종착역이자 기차역이죠. 여기서 출발하면 파리,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모스크바로, 중동으로,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수백 배, 수천 배의 사람들은 또 유라시아 횡단철도, TCR, TSR, TCMR 이런 걸 타고 그 종착지인 태평양 관문인 부산에 오겠죠. 이 소통, 물류,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 닫혀있잖아요. 닫혀있잖아요. 중국까지만 일부 평양까지. 연결은 돼 있어, 경우선. 하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갇혀있죠? 말도 안 되는 이념. 그게 뭐라? 그게 뭐라?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뭐예요? 어떻게 이 공동체의 성원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의 목적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겠다면 부산역에서 기차를 탈 수 있어야 되죠. 전 세계 모든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어야 되죠.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우리 스스로 갖다 올가매고 있어요. 여름 방학 되면은 평양 가서 활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울이면 백두산을 가보고 중국을 가보고 동북 삼성을 마음껏 다니고 시베리아를 가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왜? 세계관 자체가 분단에 딱 갇혀있죠. 그건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정상에 20년 이상의 삶을 살았고 50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정상으로 생각해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분단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질곡간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구나. 우리의 상상력을, 세계관을 완벽히 가두었구나. 이 비정상을 넘어서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 단언컨대 말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21살, 20대 초반이다. 내년, 후내년. 여러분들이 졸업할 시점쯤만 돼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북을, 중국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왜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책 선택의 문제예요. 누가 못하게 하죠? 남북이 다 하기로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하기로 했어요. 김포공항에서 백두산, 삼지연공항, 항공 왔다 갔다 하자 합의했잖아요. 왜 못하고 있죠? 미국이 반대 때문에. 미국이 반대 못한 겁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게 우리 국익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해야죠. 어떤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가둘 수 없다.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주눅 들어서 눈치 보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가두는 체제가 바로 분단체제예요. 분단체제의 본질이 뭐죠? 전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새끼들은 적이에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국민 불행에 묻힐 뻔한 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가 국민 행복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죠. 전쟁 종식, 종전도 선언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인적 교류도 하고, 사용행위도 하고, 경제력도 하고, 그 많은 것을 했던 최초의 사례가 금강산 관광과 구조적인 남북경협의 표정이었던 개성공단입니다. 분단은 이 정도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수업, 정연 아카데미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의 제한을 위해서 꼭 들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32년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우리 국가,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엄격히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가 비준 공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9월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통일의 구체적 개념, 과정, 절차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뭡니다. 통일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1단계, 남과 북 일단 화해협력하자. 상호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똑같은 경제 제도일 뿐이다. 그 다름에 대해서 손가락이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자. 인정해줘 버리자.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쿠바도 마찬가지고 인정하잖아요. 굳이 야 니들 틀렸어라고 손가락 살 필요 없다 이거죠. 상호 인정하면서 화해협력하고 사회문화교육, 인적교육 왔다 갔다 하고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많이 만들고 분단체제의 법제적 가장 확실한 핵심 법제가 바로 휴전협정이죠. 전쟁적 상태를 규정하는 휴전협정. 이 휴전협정을 최소한 전쟁을 끝내자. 종전하고 구조적인 평화협정을 맺어버리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근본 원인들을 다 제거해버리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리고 이 협정의 주체인, 이 전쟁의 실질적 주인 주체인 미국, 북한, 미국이 관계 정상화하자.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면서 관계 정상화해버리자. 이걸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로 봤어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이 1단계 화해협력을 몇 년 정도 했냐면요. 최소한 2, 30년.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안 된다, 이거. 길면 길수록 좋다고 얘기했어요. 길면 길수록 좋다. 근데 화해협력만 돼도 통일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굳이 휴전선을 넘을고, 굳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하나의 경제제도를 만들고, 단일한 정치권을 만들고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도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인적거리하고, 여행하고, 경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화해협력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했어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 배우자는 이야기예요. 몰랐기 때문에.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적대적 관계 속에서 서로 너무 많은 비난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상호 이걸 좀 알게 하자는 거예요. 이 화해협력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을 때 2단계인 남북연합을 가죠. 이게 지금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입니다. 남북연합은 뭐냐면요. 여러분. 통일방안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미국도 연방제죠. 전 세계 몇 개국은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기본 뭐냐?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져가죠. 이게 연방제의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또 우리 연합제는 말입니다. 남북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고 양 지역 정부가 그대로 정치권 이외에 외교권과 국방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북 양 지역 정부가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상위에는 연방 정부가 아닌 세계의 회의체를 운영하자는 겁니다. 그 회의체가 뭐냐?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인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그리고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 평의회의. 이 세계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협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단계 남북연합이에요. 남북연합을 또 수십 년 하다가 이것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겠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연합 수십 년 하다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이죠. 휴전선을 물고 단일한 정치체제, 단일한 경제제도, 단일한 법 질서 밑에서 단일한 경제 정치 권력을 뽑는 거 있죠. 명실상부한 안정통일. 그것은 화해협력 수십 년 하다가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진짜 그렇게 완벽히 하나로 합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완전 통일을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최종 통일을 결정하게 하자. 선거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완전 통일 순간이고 완전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제도가 구조화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실체적 개념 과정을 뭘로 하느냐?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비용으로 봤어. 그러면 수십 년간의 평화의 오랜 과정이면 우리 눈앞 현실로서 통일은 뭐죠? 평화공존, 평화번영. 그것이 통일의 실체적 개념입니다. 이 수십 년의 과정 속에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 이 마음으로 평화가 시작되고 이 마음으로 통일도 완성된다. 그 마음이 뭐냐? 통일의 원칙, 정신, 태도가 뭐냐? 바로 상호 인정, 상호 존중입니다. 남과 북이 체제와 저도 좀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줘 버리죠. 그 다름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문화를 인정합니다. 다양성 존중하잖아요. 다른 것 차이는 다른 것 차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다르다고 틀렸다고 다름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도 틀렸다고 그럴 거예요. 틀린 게 아닌 다름. 니하고 내 생각은 달라 이지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틀렸단 말을 많이 쓰는데요. 다름이죠. 남과 그거 말입니다. 경제 제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안 나오면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너무 똑같아요. 생각도, 사고방식도, 윤리도, 도덕도, 정서도, 문화도 너무 같아요. 그래서 5천 년을 함께 살았다는 게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중국 가서 여행 다닐 때, 베트남 가서 여행 다닐 때 혹 불편한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일본을 가서 여행하든 베트남 여행하든 태국을 여행하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 똑같아. 생각도 비슷해. 음식도 비슷해. 그게 똑같아요.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상호간에 마음들이 진짜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그것을 통일을 했죠. 한번 여쭤볼게요. 1단계 화해는요, 수십 년 하죠. 2단계 남은 게 수십 년 하죠.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이야. 소위 말하는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통일 비용은 사기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 비용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통일 비용의 클래식 고전적인 통일 비용은 뭐냐? 통일 비용은 뭐냐? 통일 비용의 사전적 개념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의 북쪽 주민들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 쭉 올리는데 향후 30년간, 45년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당 통일 세금을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통일 비용론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민족 공일 통일 방안은 상정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의 관계는 상정하지 않아요. 왜 상정하지 않을까요? 왜 상정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공개는 거짓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개할까요? 우리 정부, 우리 이 나라가 공개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북측에도 적용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일반화시켜요, 가끔씩.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가능성의 영역은 어디나 다 존재하죠. 현실에서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통일 비용 북한이 공개하면 2,000년 우리가 다 책임진다. 수십 년간 통일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 통일 비용론, 사실은 말은 통일 비용론이죠. 반통일 이데올로기, 반통일 담론입니다. 이 반통일 담론인 통일 비용론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양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뇌리 속에서 통일 문제를 멀리 지향하게, 싫어하게, 마음에서 다 드러내겠죠. 완벽히 성공했어요. 이거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이 만들었어요. 일본 정부. 그들이 통일비용론을 만들어가지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통일 방안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한적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서 통일을 멀리하기 위해서 통일병을 만들고 그 후속 조치들을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소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금들을 지원해주고 통일병은 하나의 엄청난 학문적 영역이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소설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소설이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통일병의 단문을 가슴에 채워하게 되는 국민을 뭡니까? 속이는 거죠. 가장 큰 범죄입니다. 거짓을 일반화시켜서 주입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범죄는 없어요. 정신세는 완전히 인식을 뒤죽박죽 만들었잖아요.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딱 한 가지 그러다고 했죠. 상호 인정, 상호 존중. 남과 북이 체제와 제도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주는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상호 존중이 많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통일을 변화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정신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지고 있고 있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 존중. 어떤가요? 우리가 현 분단체제, 분단문화 속에서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야, 평화를 만들려면, 통일을 만들려면 북을 존중해야 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나게 욕먹을. 그런데 북을 모르고 북하고 친해지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지? 계속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루즈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죠. 우리 헌법 정신, 헌법 가치에는 평화와 통일이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보면 됩니다. 만나보면 아, 이들이 지질이 아니었구나. 루즈가 아니네. 진짜 간단치 않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분단체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죠. 막았잖아요. 모르게 하죠. 다 모릅니다, 사실. 통일부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통일부 홈페이지 상단에 통일정책 들어가시면 통일 방안이 됩니다. 민족공동 통일 방안, 우리 정부공동 통일 방안으로 가지고 있는 걸 쭉 있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0년 이상 통일부 홈페이지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통일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쉬운 것, 안타까운 것, 국민들은 통일교육 부재 속에서 모른다는 것. 이것은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6.15 공동선 2항. 남과 북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북연합장과 북측의 낮은 단계 문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겠다. 어떤 거냐면요. 화해협력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가자라는 합의입니다. 어마어마한 합의죠. 상호 존중하자. 미워하지 말자. 교류하자. 6.15 공동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저는 사실관계 자체, 입장 자체를 모른다는 자체가 엄청난 비극입니다. 방법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에 이것을 국회 기준을 못 받았어요. 여소야대 정부 속에서 채출도 못했습니다. 북측은 이것을 국가 권력이, 저는 최고위원회 국가 권력이 통일 정신으로 채택을 했어요. 6.15 무슨 말만 하면 6.15 계속 떠듭니다. 왜 이럴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 그러면 막 사실 머리 아프죠? 찌질한 것들, 루저들인데 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보편적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뭐지? 혹시 여러분 북맹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북맹. 문맹이 뭔지 아시죠? 큰 맹이 뭔지 알잖아요. 북맹 이해되시죠? 북에 대한 가치. 분단체제는 말입니다. 분단은 구조적으로 북맹을 구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북맹일 수밖에 없어요. 분단체제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상황. 휴전협정.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이에요. 전쟁이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북은 군사적으로 에너미. 적이잖아요. 에너미. 에너미니까 굳이 제대로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나쁜 놈이면 되지. 진리니, 사실이니, 저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들 어떤 윤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도덕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 규모를, 국가 전략이 진짜 뭔지 할 필요 없어요. 나쁜 놈, 찌질한 것들, 루저들, 이라는 총체적 이미지만 만들면 충분하잖아요.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데요. 진짜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려면 어떤 애들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진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리, 도덕을,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불편해져요. 분단 체제가 구조적 도시의 영역을 만든 건 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북한은 어떤 겁니까? 나쁜 새끼들. 호시탐탐 척하려 여러분, 나쁜 새끼들. 맨날 도발하고 이런 놈들 아닙니까? 그게 다일까요? 일반적인 걸까요?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작용관계인데, 모든 우주 마무리 질서가 다 상호 작용관계인데, 분단체제는 늘 일반적 관계로 보면 부각시키죠. 참 불편한 겁니다. 국가 전략으로 말입니다.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이 국민의 행복한 나라죠. 국민의 행복이 이 정부의 절대 가치예요. 북측은 들어갔습니다. 2,500만 삽니다. 북한의 정책을 요구한 국가 전략이 뭘 그들의 언어로 생각해보면 인민의 행복한 나라. 그것을 그들의 또 다른 언어로서는 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고 그래요. 그건 필요 없죠. 그냥 나쁜 놈들이면 되잖아요. 무엇을 모르는가? 우리가 혹시 북에 무엇을 모를까요? 근데 여부가 없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북에 무엇을 알까요? 사회주의가 뭔지. 보통 공동체 사회라는데 공동체주의, 집단주의가 뭔지. 그들은 71년간 전 세계 군사적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라는데 참 이상한 것 같은데 참 몰라요. 한 번도 완전히 이 영역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때도 분단체제는 가르치지 않았죠. 누가 모르는 겁니다. 다 모르죠. 분단체제를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왔어요. 다 규범적 가치 속에서 분단체제를 진짜 모범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안다라면 분단체제는 유지되기 힘들죠. 왜 모르는 거? 모를 것 같으면 구조해야 돼요. 전쟁 상황.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고 어떤 것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범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북한 학자들은 알까요?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에 북한 학자들이 많아요. 북을 잘 알까요? 별로 잘 모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적대적 분단 체제는 분단 구조는 매우 엄혹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조금 더 세련되게 북을 비난만 잘하면 됩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북을 비난만 잘하면 인정받는 북한 학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진실. 그런 상식 말고 진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근간에는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질서와 가치관이 필요해요. 윤리, 도덕, 질서, 가치 규범을 떠받치는 기본 가치가 있어요. 공동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실의 가치, 진리의 가치. 그것이 부정되면 윤리, 도덕, 가치 규범이 다 허물어집니다. 모를 때는 전쟁의 상황이 있다는 건데요. 그냥 이 영역은 여러분 사진 몇 장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 간단치 않은 체제인데요. 지난해 10월 10일 날 소위 말하는 조선노동당, 그게 노동당이죠. 노동당 70년 기념식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문을 읽다가 세 군데에서 울먹였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울먹였는데 이 주민들이 같이 울어요. 이러고 있어요. 군인도 울고 주민도 울어요. 군인들이 같이. 이거 녹화했거든요. 녹화 중계했어요. 다음날 이거 북측의 모든 주민들이 이 녹화를 다 보고 거의 대부분 다 같이 울었어요. 왜 이러죠, 얘들?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저는 이상한 무슨 종교적 단도 아니고 다 싸그리 세뇌돼가지고 맞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치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허투루 그냥 대충
폄훼할 수 있는 사실의 얘기 속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범죄가 되잖아. 진짜 하찮은 것들이 있네. 진짜 찌질한 것들이 있네. 진짜 루저들이 있네. 저도 왜 저런단 말이야. 도무지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강의 다 필요 없습니다. 체제로서, 구조로서, 문화로서 이 분단체제라는 것은 엄중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고방식도 북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해보고 생활해보고 가슴과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길을 느끼고 확인하고 확인하는 오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야, 분단체제가 너무 많은 거짓들을 강요했구나 라는 사실관계를 딱 접했을 때 두려움입니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됩니다. 내 개인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똑같이 모른다는 사실은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인류는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맞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어요. 천동석 하늘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 속에서 결국 지구가 돌아. 지동설을 이야기해요. 지동설이 주장돼서 어땠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유언비어를 유포한다. 70년 전부터 분단체제. 이 전쟁적 상황 속에서 북에 대해서 온전히 뭔가 이야기한다?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학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된 게 학문입니다. 진리, 진실을 계속 과학을 추구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북이 만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만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접해보니까 분단체제가 적절한 거짓들을 양산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평화는 누가 만듭니까? 남과 북이 만들잖아요. 기존에 북한한테는 나쁜 새끼들인데, 진짜 찌질한 놈들인데, 루저들인데, 그렇게 알았는데, 같이 공장에서 생활해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해보고, 제품도 같이 만들고, 같이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북이 이런 게 아닌데, 북측 애들은 좀 막 찌질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어감적이고 막 이런 애들인 것 같았는데, 만나보면 너무 맹랑해요. 진짜 개방적이에요. 너무너무 적극적이에요. 맑고 순수하고 착해. 윤리,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강해요. 아니, 그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에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 평양의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었어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들으라고 작심하고 발언을 했었어요.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방향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5천년 함께 살고 5천년 함께 살고 70년 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이 문장보다도 우리 학자 입장에서 아주 도드라진 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의 공개적인 대중 연설이 있어요. 이 문장이 있어요. 대통령의 연설문 문장입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대요. 아니잖아. 우리들 보편적인 상식에 그런 북한은 존재하잖아. 나쁜 놈들인데. 맨날 도발하고 저것들 미친 것들인데.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호시탐탐 적하에 해버리는 북한이 있어요. 우리의 상식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민족화의 평화를 직접 갈망하는 북한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몰라요,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고, 대화하지 못했고, 그냥 남들이 가니까, 분단이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
매우 간단치 않다. 매우 간단치 않다. 제가 최대한의 표현입니다. 최대한의 표현을 다 써서 북을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간단치 않다. 분단체제는 매우 적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가두었다. 오히려 나는 거짓들을 외국들을 양산했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좀 이따 이제 교수는 사진을 보실 거니까요. 북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 키워드 이런 것들을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사회주의 경제다. 사회주의 경제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어떤 겁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죠. 내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기업은 재물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버는 것, 부가의 창출이 기본 목적이죠. 사회주의 경제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사고 파는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노동은 돈이잖아요. 사회주의 경제는 노동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고용과 피고용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집단주의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죠. 저들은 고대 공동체 사회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민학교 가가지고, 수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가가지고, 학생, 너는 공부 왜 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떤 답변을 할게요? 복잡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우리 만약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야, 학생, 너는 공부 왜 하냐? 그러면 아마 10중 8구,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가져야죠.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우리 관념이잖아요. 상식적 관념이죠. 국수학생들한테 수학교든 중학생이든 다 물어봅니다. 학생 왜 공부하나? 다 물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부하다뇨? 나라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지는 조선을 위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웃긴데. 말이 돼? 우리는 개인적 공부를 하잖아요. 그들은 사회적 공부. 공동체에서. 이게 바로 집단주의 시대입니다. 우리 노동을 하면 왜 왜 노동을 합니까? 왜 직장 나갑니까? 왜 기업이 나가서 물으면 아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살까 이거 돈 벌러 가지 먹고 살아야지. 이게 보편적인 답변일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 제도 속에서 기업소 나가고 공장 나가고 협동농 나가는 북측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갑니까? 직장 어떤 데로 나갈까요?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단 한 명도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이런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이 일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일을 하다뇨? 이 일은 국가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입니다. 인민위원회가 저에게 이 직무를 맡겼는데요. 나라가, 인민위원회 공동체가 그 직무를 맡게 돼요. 공동체가 나에게 맡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저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노동의 행위가 다르죠. 요 단순한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경제개혁이 사회주의 그러면 뭐 생산수단의 뭐 공동소유, 국가적 소유, 전임의적 소유, 뭐 이런 관념적 얘기만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런 단순한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씩 보여요. 근데 분단체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쟁성은 마찬가지죠. 이 많은 이야기들 사실은 75년 분단체제 속에서 분단도 통일북도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 가르칠 때 분단도 통일도 북도 세 과목이 다 하나씩 강의용입니다. 이걸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스킵이 엄청 많죠. 개념들만 툭툭 던집니다만은 전혀 몰랐던 얘기 하나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경품인데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답은 되지다.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경품입니다. 몰라서 오해하잖아요. 오해하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모른다는 자체가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결론적으로 무지에서부터 악은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안 가르쳤잖아요. 구조적으로 안 가르쳤는데 그래서 우리는 몰랐을 뿐인데 왜 저의 인식이 악이 되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분노할 일이잖아요. 여하간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해야죠.
근본의 문제를 좀 알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북관계 북에 대해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살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추천해 봅니다. 자, 개성. 여러분, 이게 남과 북이 2000년 8월에 합의했던 개성공단입니다. 남북 개혁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북이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북측을 오랫동안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력을 추구하고 평화를 제공하자. 북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선 지금 개혁이냐 근본적으로 전쟁 상황을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미국과의 전쟁 중인데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 평화협정만 채택할 수 있으면, 합의할 수 있으면 경제협력 아니라 그보다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다. 일단은 전쟁을 끝내자 좀. 누가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난감했어요.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휘책이 알다시피 미국은 당장 종전 평화협정 아무 관심도 없다. 안 한다 그러잖아. 남과 북이 실력 구축해서 경협에서 쭉 나가버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종전평화협정 나올 수 있을 거야. 일단 경쟁력 쪽에서 신뢰를 확실히 구축해버리자. 라는 게 우리 주장이었고, 북측은 종전평화협정이 우선이다. 그 근본 문제가 풀리면 다 풀릴 수 있다. 전쟁상태의 종전평화협정을 빨리 체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 주장이 90년대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 방안을 하겠죠. 남측의 연합장 중심으로 화해협력에서 연합까지 가자. 화해협력이 뭐였습니까?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다 있습니다. 통일 방안 합의에 근거해서 좋다 그러면 협력을 하자라고 그제서야 북이 나왔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게 1당의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서명한 합의는 2천만 평입니다. 이게 20배. 구두로는 1억 평을 합의했습니다. 1억 평.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1당의 100만 평의 모습이고요. 이게 4천강이 흘러 들어가죠. 임진강으로 갑니다. 기정동, 대성동. 이게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파주, 문산, 우리 경기도 파주, 문산이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 도로로 가면, 일산 자유로로 가면 65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개성난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구조와 제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는 인적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사회문화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체육 교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을 해버리자. 불가역적으로. 남측의 기업들이 북측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가 버리면 남북 상호 전쟁 상태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북측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받고 말입니다. 미국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 다른 외국 기업들 많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 좀 들어라. 여러분들 임마누엘 칸트의 영국 평화를 아시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협력의 관계 밀도가 높아져버리면 전쟁하고 싶어도 상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는다. 북측은 말입니다. 이 땅이 말입니다. 1땅에 100만 평과 그 2천만 평 내놓은 그 땅은 말입니다. 서부전선, 이 서부전선에 주력 군 부대였던 6사단하고 64 기갑사단, 62 포병대단, 북측의 6만의 군 병력과 관련 부산 무기 체계들이 절비했던 군사진입니다. 최전선의 정예 군 무력 6만과 군사 무기 체계들을 송악산 뒤쪽 후방으로 10에서 15km 물리고 그 자리에 남측의 기업들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6만의 군병력과 관련 군사 무기 체계들 2년간 뒤로 빼게 되죠.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남북 개혁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해보자라고 과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개성공단은 사실 잘 모릅니다. 거의 왜곡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단 체제는 거짓들을 많이 양상한다 그랬죠. 누군가가 말입니다.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것이 세력이든 나라이든 그들은 개성공단이 엄청나게 눈에 가셨을 거예요. 분단된 이후에 최초로 남과 북의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남측의 자본가들, 사장님들, 기술자들, 주재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생활합니다. 북측의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해요. 같이 제품을 만듭니다.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러면 60년, 70년간 전혀 몰랐던 북측을 같이 생활하면서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이해하게 돼요. 뭐였지? 내가 알고 있었던 애들은 북한애들은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북측의 세대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것을 일상 속에서 하나 알게 되죠. 안다라는 건 뭡니까? 오해가 이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잖아요. 근데 신학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적대를 넘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어버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우리는 개성론들은 북측이 개성난 이유로 돈 때문에 따라박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측은 말입니다. 개성론을 돈을 벌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돈 벌려고 군대를 불린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했을까요, 진짜?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개성난 이야기, 모르는 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체제 가렸던 이야기. 최소한 두 가지 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이 개성난을 돈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정도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서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잖아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났어요. 땅값, 토지값, 북측의 노동력, 임금 수준 합의했을 때 그 과정. 당시에 토지공사가 이거 기반시설하고 나서 남측에 분양했을 때, 우리 기업들한테 분양했을 때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상업용지 같은 거 평당 한 45만 원, 100만 원짜리 됐습니다. 100% 그냥 다 됐어요. 평당 14만 9천 원 제조업 공장 부지, 상업용지 45만 원 이상. 북측은 1제곱미터당 우리 남측한테 한 900원 정도 치는 1제곱미터당 1달러도 안 되는 거 900원 정도 되는 그 현물로 받았습니다. 달러 진짜 돈이 목적이었으면 적당한 가격을 달라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단 말씀 드립니다. 1제곱미터당 퉁쳐서 한 900원 정도 됩니다. 900원 현물로 그것도 달러로 갖지 않았습니다. 노동력, 임금, 경제경제는 내가 내 생활 책임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는 국가가 맡긴 공적 임무를 하고 국가는 그 가족들의 생업을 다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 논리를 모르고 그냥 터주기라고 해요. 북측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 핵 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된다라는 거짓들을 막 동원해요. 왜? 받아야 되니까. 거짓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불러나가지고 결국 받았죠. 얼마나 줬는 건지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6만 3천이 분노한 지점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지점이 분노스러워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의 목적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속았다는 생각, 국민이 속는다는 생각, 5천만 국민 대중들의 인식을 속인다는 생각이 가장 분노한 지점이에요. 한 달에 6만 3천원 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토지기가 아니고 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이야기죠. 그러면 남측의 기업들이 5천 개, 10,000개가 들어가고 그 협력업체가 수십만 개 돼가지고 신화로 평화를 만들고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한 달에 그 정도 줬으면 우리가 2015년 12월 달에 가장 많이 줬을 때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장 많이 줬을 때 얼마를 줬는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달러 베이스로 보면 163불 하나로 약 17, 8만 원 되죠.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데리고 쓸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북측의 노동자 13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북측 노동자 한 명은 일을 진짜 잘해요. 일을 진짜 잘합니다. 휴식, 품질, 기준 세계 최고예요. 일을 잘해요. 왜 잘할까요? 12년 무상교육을 받아요. 12년 무상교육.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똑해요. 책임감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이직률 0%. 직장을 옮기지 않아요.
우리는 연봉을 늦으면 직장 옮기는 것은 상례잖아요. 그들은 돈 때문에 직장 옮기잖아요. 그래서 한 직장에 계속 일을 해요. 그러면 숙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기술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것이 기업 경쟁력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평화도 만들고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 그럼 평화와 경제 번영이 함께 담보됐잖아요. 개성공단이.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몰라요. 그냥 아주 이상한 거, 시끄러운 거. 그렇게만 분단의 질서를 만들었던 그 분단 뉴스 회사들, 분단 언론인, 분단 뉴스 회사들은 그렇게 분단체 유지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왜곡하고 보도해서 결국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개성공단을 아주 부정적인 곳으로 낙인찍게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났던 남과 북을 좀 얘기했습니다. 2007년 14선언 당시 평양에서 내려오시다가 개성공단 들리셨던 노무현 대통령 모습이시고요. 여기 개성공단이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된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바꾸는 곳, 통일의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습니다. 개성공단에 해가 떠오는 모습입니다. 일출 장면이고요. 이렇게 남측에서 서울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개성공단 입구 북측 CIT 있죠? 출입국 검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검사가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의선 철도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이미 경의선 철도는 2007년 연결되어 있었고 당시에 개성공단이 확장이 되면 일정 정도의 물류를 철도가 담보할 수 있게끔 우리 남측의 문산하고 개성공단 쪽에 동동하고 하루에 왕복 2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철도 왔다 갔다 했다. 역사가 아닌 당시에 2007년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것도 다 중단시켜버렸는데요. 이렇게 5만 5천 명의 북촌 노동자들 중에 자전거로 출퇴근했던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5만 5천 명은 우리 재단이 운영했던 관련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조선호, 소위 말하는 조선호신데요. 아침에 출근하는 북측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부산에 신발업체들이 많죠. 부산에 신발업체 7개 업체가 개성에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양산에 있는 쿡부전자 있죠. 제시콘 같은 이런 회사들이 개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3,000명을 고용했던 산더스타필드 회사입니다. 남측에서 유통되는 전체 의류의 30%,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속옷의 약 8, 90%, 여러분들이 입고 있었던 교복 약 40%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다 메이드 인 코리아. 100%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완제품 100%가 다 남쪽으로 나옵니다. 다만 북측의 노동력들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합니다. 이 남측 분은 북을 잘 알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모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생활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직장의 동료가 되고 수많은 대화, 일상생활 하면서 분단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죠. 매일같이 개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서울에 와서 집에서 트는 뉴스는 매일같이 북을 욕하고 있어요. 저게 아닌데 내가 직접 개성에 있는데 왜 저렇게 욕을 할까? 개성에 대해서 그 왔다 갔다 쓰고 진짜 혼란스럽죠. 이 딱풀 만드는 그런 회사 아시죠? 몽골 만드는 회사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일을 합니다. 직장의 동료죠, 그냥 동료. 몰라서 오해했던 사람들이 지나고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교복 만드는 분들입니다. 참 많이 만들었죠. 남과 북이 함께 일합니다. 함께 14년을 같이 했습니다. 14년간 같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평화가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통일의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남측의 기업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벌어진 것. 기적의 공간.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어차피 터키였습니다. 평화의 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강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스타필드, 억간체도 오전 오후 10분씩 나와서 체조하고 그럽니다. 부천공무, 백색 가전, 간단한 문제입니다. 부천공무들 식사하는 모습을 남북한 이해적. 잘 보이십니까? 품질과 납기는 기업의 생명 중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품질, 납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상품을 팔려면 진짜 중요하죠. 그걸 가르치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가슴을 배우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희 씨가 2004년도입니까? 6년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성에 들어와서 패션쇼를 했어요. 문화의 상호 교호자. 패션쇼가 뭔지 잘 몰랐던 북측도 보고 배우겠죠. 그들 나름의 패션쇼를 또 평양 가서 하죠. 문화의 상호 교호자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북측에 약속했던 것 2천만 평 다 되면 남측에 기업 약 5천 개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 연간 협력이 10만 개 정도 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겁니다. 그런 개성공단이 한 3개, 5개 정도 되면 남북은 구조적으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경협을 통해서 그 정도 되면 미국도 군사적 장난을 못 칠 뿐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참 너무 먼 세상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 정치적 도발, 군사적 도발은 저 나쁜 놈들 저도 해주셨는데 남과 북은 앉아가지고 결국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여하간 간에 전체 100번의 국가가 전쟁의 위기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안 그래야 된다. 예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진실과 상식이 부합돼야 되는데 분단체제는 진실과 상식의 간극들을 적잖게 만들더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북측 노동대 여가 시간입니다. 배구, 진짜 배구 좋아합니다. 지겹고 배구 좋아합니다. 북측 교육 속에서 말입니다.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과목이 뭘까요? 북측이 학교 교육, 소학교, 중학교, 12년 논문 교육인데요. 가장 많이 가르치는 과목. 화학, 수학, 과학. 잘 못하죠. 제재 봉제 속에서 과학, 기술 너무 많이 가르칩니다. 북측 사람들은 말입니다. 악기 한두 개는 누구나 다 다룰 줄 압니다. 악기 한두 개는 대부분 다 다룹니다. 거의 교육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남자 주재원들 체육대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했던 14년의 시간들 이미 동료로서 같이 공찬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했던 시간들 매일같이 협상했던 시간들이고요. 남과 북이 함께 했던 시간들 관련해서 함께 했던 시간들입니다. 남과 북이 제 시간들은 참 꿈만 같죠. 먼 딴 세상 같죠.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저것을 늘 꿈꿉니다. 항상 복원을 내야죠. 네. 정말 성문의 모습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타가서 협상이 참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여성이 있을 때. 5만원쯤의 북측 여성, 5만원쯤의 북측 노동자 중에 1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북측 요직원이 한 700~800명 있었습니다. 1세 미만. 그 아이들 오전 오후 한국시장에 가서 저녁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안에 타가소를 만들고 타가소에 있는 북측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예, 개성공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송악산인데요. 누워있는 엄마의 형상을 합니다. 얼굴 보입니까? 그래서 북측 사람들은 어머니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산. 송악산인데요. 남북이 행복해질 개선을 봅시다. 단순합니다. 해보니까 똑같더라. 만나보니까, 대화해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북측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전혀. 참 순수하고 나고 착한, 매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고, 말도 진짜 잘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과 사람이 기로 느껴지는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북측 사람들.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평화 번역이 안 된다면 결국 국민행복이 그거라면 제기해야 되겠죠. 평화의 가치, 경제의 가치, 안보의 가치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만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인 구조적 저성장인데
경제난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 중국발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밀렸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됩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쓰러졌기 때문에 경제적 저성장이 부조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남북 대결입니다. 왜냐? 개성공단이 전 세계에서 기업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남북 대결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대체공단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개성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회다. 우리 남측의 입주기업 사장님들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경쟁력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이야기예요. 기업들은 돈을 벌고 주재원들은 남과 북은 실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 거예요. 경제와 평화가 함께 담보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데이터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보다 한 5배는 더 벌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경제적 비교리 자체가 좀 폭력적입니다. 타 공간에 비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자는 것이죠. 거짓말이 있어요.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임금은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해야죠. 참 답답한 이야기죠. 이 단순한 진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분단체제. 분단체제. 이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단 누가 닫았죠? 우리가 닫았습니다. 우리가 닫았습니다. 우리가 닫았습니다. 어떻게? 2016년 2월 10일 닫았습니다. 그날은 설 연휴 마지막 휴일이었습니다. 남측의 모든 기업들, 개성공단 현장에는 기업마다 당직자들 1명, 2명 놔두고 다 설 연휴 쉬고 내려와 있었어요. 설 연휴 쉬고 있는데 마지막 휴일날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가 다 긴급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들 모아놓고 2시에 얘기합니다. 개성공단 전면분단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쉬고 내려와 있었는데 14년간 꼭 일했는데 갑자기 전면중단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시에 불러서 통보하고 오후 5시에 발표해버립니다. 14년의 역사가 그렇게 3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 시간 내려왔다가 그냥 통보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죠? 당직서든 그날 당직서고 저 차에 그냥 대로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14년의 모든 자산들이 설비가 원자재, 부자재, 완제품, 장부 챙겨줄 수 있을까요? 못 챙겼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결국 벌어진 정책 실패의 사례인데요. 다시 여는 과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2018년 9.19 평양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는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우선 개성부터 재개하자. 근데 못 열고 있습니다. 왜 못 열까요? 미국이 반대할 때. 남북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개성도 안 돼. 뭐도 안 돼. 종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분단의 질서를 누가 유지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분단입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 상태의 유지입니까? 이 본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 정확하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더 이상 경제적 효과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이 에곤 바르는 말입니다. 밀bran트 독일 통일의 주역이죠. 밀bran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실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곤 바르가 2005년도에 개성공단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도 독일 통일관을 기반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방식은 상상도 못했다. 참 놀랍다. 한국의 통일이 다른 필요 없다. 개성공단 방식을 따라가.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하다 보면 진압으로 경제통일도, 통일도 다 온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에곤 바르가 이야기하는 개성공단,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GIC는
개성 있는 공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에곤바르의 이 GIC는 남북 경협의 상징적 단어를 GIC로 얘기했던 거예요. 독일은 경협을 못했다. 인적 교육, 상용화 교육을 못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경협을 생각했느냐. 최초의 사례이고 굉장한 사례입니다. 평양 구조적 제도화를 해서 이 개성공단을 더욱더 키우고 제2재생공단 만들고 그러면은 신학으로 평화도 경제명도 다 와 있을 것이다. 통일을 특별히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경제명의 방식을 통일 모델로 제안했던 에곤바르의 평가입니다. 정작 독일 통일의 주역인 에곤바르가 평가하는 개성공단의 가치를 우리는 참 그런가. 왜 그래야 되죠? 다시 묻습니다. 이 분단체제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왜 작동되는가? 최소한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에 의해서 그 외세가 그들의 부익을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완벽히 악용하고 있다. 이 본질을 꼭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동북아를 거꾸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동북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정학의 과목을 정치지리학, 군사정치, 지정학의 과목을 지경의 바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정중심에, 유럽의 지중해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동북아 해양의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경의 허브죠.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해양의 일본, 미국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약소국가인 것은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약소국가입니다.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약소국가예요.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9위입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군사력,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대한민국만 프랑스, 영국보다도 우리의 군사력이 더 높아요. 그러면 남북이 합치면 단순 군사력 합치면 그냥 오롯이 4위예요. 경제력. 왜 그 눈에 보이는 새로운 품격 높은 우리의 삶들을 왜 구현하지 않죠? 분단이 뭐라고? 누구를 위한 분단인데? 그 많은 지경의 바다로 나아가는 모티브는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의 그 너무 쉬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 남과 북의 다른과 차이로 고개 먹고 떡에 줄 수 있는 상호 인정의 마음들. 다문화 가정을 다양성 존중하는 점에서 고개 먹고 떡에 줄 마음. 그 마음에 반이에요. 남북은 사실은 다문화가 아닙니다. 만나보면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일 수 있어요. 만나보면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품격 높은 삶이 있습니다. 몰랐더니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1시간 반,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우리가 2시간입니까? 예. 15분 남았습니다. 다들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는데요. 꼭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왜 그렇게 저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미국은 왜 그러는가? 자국의 국익. 미국의 국익이죠. 좋잖아요. 왜 좋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을 적대화함으로써 북을 적이라고 딱 설정해놓고 전쟁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1미군, 주한미군 때만 필리핀까지 다 엮어서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들에게 뭘 하죠? 어마어마한 군사 무기 체계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죠.
자국의 군사적 무력을 직접 배치함으로써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직접 정치, 경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 가치가 아니다. 자국의 국익. 국제정치에는 진리도, 정의도, 뭐 평화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국의 국익만이 절대 선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자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면 전쟁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요. 그 악마와 같은 지옥 같은 전쟁을 합니다. 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자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면 수십만이 죽는 것. 다른 나라 생각하는 게. 자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면 식민지도 합니다. 식민지도. 자국의 국익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단의 질서를 고착화시켰고 그 분단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이 태평양 전략 거점 국가들에게 대소련, 대중국 공세 전략을 짜게 하고 북을 빌미로 수많은 군사 무기 체계들을 매년 수십조 안정적으로 팔 수 있잖아요. 이 단순한 이야기예요. 결국 경제의 문제이죠. 왜 우리가 거기에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좋아요. 미국이 국익이 있다면 우리의 국익과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을 위하지 않겠잖아요.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던 거죠. 왜 이 땅을 분단을 묶어놓고 한반도를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들의 그 희생이 그들이 국익이 구현되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되겠죠. 전쟁 상태를 끝내야죠. 평화가 국익이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주장하고 중국 이야기해야 되겠죠.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한 가지 가치. 국익. 미국의 국익 때문에 결국 그러고 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네, 또 49분입니다. 1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다름을 인정하고 두 가지 체제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가의 수립에 있어서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 성립은 불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면이 없죠. 그런데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멀리 보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두 개의 나라 맞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중국과 대만은 말입니다. 하루에 중국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하는 하루에 비행기가 몇 편 정도 될까요? 하루에 1000편이 넘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대만에서 기업을 운영합니다. 대만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중국 가서 사업해요. 그럼 되지 않아요? 대만 사람들이 중국 여행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대만 가서 여행해요. 그들이 분단된 국가일까요? 아니잖아요. 중국이 다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 앞에 국가적 독립을 선언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죠. 하나의 중국인데 이 중국을 비틀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일을 하죠? 대만에게 계속 부안해동하죠. 근데 대만은 진짜 똑똑합니다. 그 속에서 미국에게 취할 건 다 취하고 중국한테 취할 건 다 취합니다. 그게 대만의 국익이잖아요.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패배한 전쟁을 얘기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그야말로 10년 동안 쫓겨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하고 국교정상을 했잖아요. 미국이 베트남과 국교정상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많은 책임이 있지만 중국의 남측에서 중국을 좀 공세하고자 하는 전략도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베트남의 국익을 극대화시켰어요. 한쪽에 확 붙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얀마 어떻습니까, 지금? 미얀마. 왜 저러고 있죠? 군부, 쿠데타. 엄청난 난리도 아니죠. 저 미얀마 사태와 미국은 어떤 관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될까요? 간단치 않죠. 참 간단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게 있었죠. 독립방안.
이미 남과 북은 말입니다. 남측의 연합제한 중심으로 통일만 합의했어요. 투체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화해협력 한 30년 하겠다 이거죠. 30년, 한 30년. 화해협력. 친해지자. 일단 서로 배워보자. 왔다 갔다 하고 경제협력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사실 그 정도만 돼도 굳이 더 안 해도 됩니다. 전쟁이 구조적으로 사라진 상황. 전쟁의 위기가 완벽히 구조적으로 사라진 상황.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더 화해협력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이 뭐냐? 그랬죠. 남측 정부, 북측 정부를 그대로 두고 상위에는 남북 정상회의, 남북 강요회의, 남북 평의회 세 개의 회의체만 운영하자고 했죠. 남북 양 지역 정부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 두 지역 정부가 외교부, 국방부 그대로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두 체제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굳이 뭐 하나를 합칠 필요 없잖아요. 완전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 남북 연합을 또 수십 년 하다가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뭐 있을 필요 없잖아. 이제 뭐 하나 합쳐도 되겠네. 단일한 정치 체제, 단일한 정치 원령 뭐 해도 되겠네라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완전 통일을 할래 말래를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거는. 그때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이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하는 순간 통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화롭게 화해해서 왔다 갔다 하고 경협하고 분단된 채 전쟁의 위기 항상 떨어야 되는 이런 불안한 체제를 극복했던 것만으로도 통일한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은 서둘지 말자.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서 평화 공존, 평화 번영 자체가 평화가 통일이다. 그 평화는 다른 것 차이를 포기하면 떠겨줄 수 있는 그 마음 한 자락으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쉽죠? 그냥 친구들하고 다른 걸 인정하잖아요. 그냥 니는 짜장면 먹고 난 짬뽕 먹는다. 다르잖아요. 단순해. 그런데 만나보면 더 단순해. 똑같아요. 그런데 분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단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미국적 이해관계는 그런 남과 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알게 될까봐.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북측의 드라마, 북측의 영화, 북측의 문학작품, 북측의 시, 소설 이것을 유일하게 못 보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우리잖아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북측 이걸 다 봐요. 마음껏. 왜 우리는 못 보죠?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본 것을 유포하면 그것도 또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돼요. 진짜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의 시, 문학 작품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어떤 윤리가 있을 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르게 하죠?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그냥 나쁜 새끼들, 이들이 루즈로만 그냥 폄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분단이 체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조만간 거의 풀립니다. 왜냐? SNS를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돼요. 북측에 유튜브도 많아요. 평양 영어로 PYONG, YONG 쳐보세요. 치면은 북측 유튜브 막 자기들 뭐 선전하는 게 많아요. 북측의 대학생이, 북측의 청년이 자기 일상을 막 올려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코로나 오기 전에 말입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북측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이 넘었어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외국인들은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갑니까? 미국, 우리만 못 갔어요. 가봐야죠. 가서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맥주도 같이 마셔보고, 그래야, 아, 이런 거여서 웃기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2021년 21세기란 말입니다. 70년, 80년에 그 냉전적 질서를 우리 가둔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음껏 코로나가 열리게 되면 정부는 이제 인적교류 여행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 계기가 오면 가서 만나보세요. 백문교육 여행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불가역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기세, 판세는 분단의 질서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박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보 독점에서 가둘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조금 더 북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만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휴전선 이남에서 섬나라에 닫혀있던 이 세계를 마음껏 대륙으로 펼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연분들을 꼭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